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어학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데, 그런 한국어를 기초를 이루는 한국어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한국 어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어학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제 그 유형적 특징과 한국의 문장의 특징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유형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혈액형 이런 것을 우리가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피가 그 사람 수만큼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본다면은 A형, B형, O형, AB형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피를,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그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 너댓 가지 이렇게 유형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지구상에 현재로 7,000여 개의 언어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언어들도 몇 가지 분야에서는 유형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언어 유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어는 언어 유형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한국어 문장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형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한국어를 공부한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저런 용어를 이제 듣게 될 겁니다. 교착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첨가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첨가어라는 말이 훨씬 이제 이해하기가 쉽죠. 첨가라는 것이 무엇을 더한다라는 뜻인데, 의미적으로 의미만 안다면은 첨가보다는 교착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교자라는 말은 악교라는 뜻입니다. 악교는 풀이잖아요. 그리고 착이라는 것은 접착인 거죠. 풀로 붙이는 언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착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였습니다 이런 단어를 본다면은, 우리가 다른 언어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영어에서 I went, he went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가다라는 말에다가 시도 들어가고, 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거죠. 문법적인 요소입니다. 어시라는 것은 과거를 나타내는 그런 요소입니다. 습니다라는 말은 그 문장이 의문문도 아니고 명령문도 아니고 무슨 가자라고 하는 청유문도 아니고 그냥 스테이트먼트, 평서문이라는 거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가다라는 것은 어휘적인 요소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요소들이 합해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것, 이것들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만드는 것, 즉 풀로 붙이는 언어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어를 교착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언어랑 좀 더 비교를 해서 보면은, 우리가 영어에서 went라는 얘기도 이렇게 했었지만은 비슷한 거로 영어에 ate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보면은 과거를 나타낼 때 어떤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보통 ed 이런 것을 붙이죠. 붙이는 과거도 있고, went나 ate처럼 붙이지 않고 단어 자체가 변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ed가 붙는 언어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want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I want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를 나타내는 ed가 있으면은 I wanted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want와 ed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went라는 단어와 ate라는 단어는 그것을 쪼갤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went에서 어디까지가 go고 어디서부터가 과거인지,
8에서 어디까지가 it고 어디가 또 과거인지를 분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언어를 우리는 굴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한국어는 먹다의 과거는 먹었다라 그래서 먹과 엇과 다를 이렇게 다 분리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영어의 특징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영어에는 굴절만 있느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wanted 이런 단어는 want와 ed를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거죠.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면에서는 영어도 교차어의 성격을 일부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를 본다면은 우리가 중국어를 본다. 예를 들어서 먹어서,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이런 단어를 볼 때 우리 한국어를 보면은 먹이라는 말에다가 어서가 붙습니다. 어서가 이유를 나타내는 거겠죠. 먹이라는 것은 의미를 입에 무엇인가 음식물을 넣는다는 의미가 되겠고, 근데 그 두 개는 먹과 어서를 별개의 단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건데, 중국어를 보면은 인이라는 단어와 스라는 단어가 각각의 단어로 존재하고, 우리가 한국어의 먹어서를 영어로 한다면은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라든지 먹다를 나타내는 eat와 같은 각각의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각각의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고리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리버라는 말은 어느 구석에 고립되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각각의 모든 의미나 문법에 대해서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그것이 이제 고리버, 그러니까 하나씩 별개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언어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리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두 번째 이제 유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유형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언어의 어떤 모습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타입으로 나누는 거죠. 아까 보았던 그 단어를 구성하는 방법에서 이제 우리가 교차어냐, 굴절어냐, 고리버냐, 이런 것을 보았다면은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어순입니다. 어순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왈스라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The World Atlas. 아틀라스는 지도죠. of Language Structure.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은 wals.info 이렇게 들어가면 저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는 약 1,500개 언어, 많은 경우 이제 항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1,500개의 언어를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어순과 같은 경우에는 약 1,377개의 언어를 이렇게 분석을 해두고 있는데, 왈스의 81장에 가면은 이 어순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가 어순은 이제 철수가 책을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주어가 이제 철수가라는 것이 제일 앞에 subject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이라는 것은 읽는다라는 말에 목적어가 이렇게 돼서 한국어는 전체적으로 주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어, 동사가 나오는 SOV 순서의 구조의 어순을 가진 그런 언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보면은 가유형에 해당하는 언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377개 언어를 조사를 했는데 1377개 같으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언어의 한 6분의 1 정도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것을 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565개로서 약 40%에 해당하는 언어가 한국어와 같은 어순을 가진 언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물론 이 숫자를 늘려가면은 조금 변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중국어나 영어와 같은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철수가 책을 읽는다 이런 것을 영어로 한다면은 철수, 그 다음에 읽는다라는 동사가 먼저 나오겠죠. read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read, 그 다음에 book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 SVO 순서를 보이는 언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언어가 약 35% 정도 된다는 거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 주어, 목적어, 동사를 가지고 조합을 하면은 전체 가능성이 6개 정도의 가능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약 75% 이상, 4분의 3, 전 이 지구상 언어의 4분의 3의 이상이 한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어순 또는 영어나 중국어와 같은 어순으로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그런 어순이고, 나머지 어순들은 7%, 7%, 그 다음에 2% 또는 1%, 0.3% 이렇게 아주 극소수만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특정 어순이 이러한 어순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언어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13% 이상인 정도가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순을 가진 언어는 경우에 따라서 순서가 막 바뀌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아니면은 순서를 막 자기 말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언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어는 상당히 보편성이 높은 그런 언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어가 동사가 제일 뒤에 오고 주어가 제일 앞에 오고 중간에 목적어가 있는 이런 어순이기는 하지만, 기본 어순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한국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언어다 이거죠. 영어나 중국어는 한국어에 비해서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언어인 반면에 한국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융통성이 움직여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언어가 되는 거죠. 완전한 자유 어순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플렉시블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떤 분은 유연한 어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연한 어순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기본 어순을 지키지만은 강조를 위한 표현이나 구어,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바꾸어 쓸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철수가 그 사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철수가 주어가 될 것이고 먹다가 동사가 될 것이고, 뭘 먹어서 사과를 먹었다 그럴 때 이 사과가 목적어가 될 텐데, 이 사과 누가 먹었어?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 있던 사과 누가 먹었어? 그러면은 그 사과는 철수가 먹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먹은 사람은 철수니까 철수가 주어가 되고 먹다가 동사가 될 겁니다. 제일 앞에 있는 그 사과는 주어가 아니라 이 사과는 먹다의 목적어죠. 뭘 먹었냐면은 사과를 먹었다는 거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어는 기본적으로는 SOV 어순을 보이지만은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자유 어순을 갖는다면은 OSV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어순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국어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가 완전한 자유 어순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는 딸을 가수로 키웠다. 이거는 가수로 딸을 키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과연 맞을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저렇게 쓰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한국어 문장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어순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어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텐데, 첫 번째는 한국어는 서술어가 맨 뒤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앞에 나와 있다. 거기서 이제 우리의 출발하는데, 이 나머지 전체를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하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서술어를 뺀 모든 것은 서술어 앞에 존재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어떤 부분은 주어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목적어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영화를 목적어가 되겠고, 나와 하면 이거는 부사어가 될 겁니다. 부사어. 대학생이 되었다, 그럼 이거는 보어가 될 겁니다. 보어. 아들을 목적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목적보어, 부사어가 될 것이고, 할머니께 하면은 부사어가 되고 선물로는 목적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에도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순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에 팁이라고 쓴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늘 이 위에 있는 것으로만 쓴다면은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다 이거죠. 여기서는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이 기다려진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중립적인 문장이 됩니다. 나는 내일이 기다려진다. 무엇 하나 강조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순서대로 말해지는 중립적인 문장이 되는데, 우리가 도치를 하는 이유는,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이유는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필요? 강조나 또 다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은 무슨 영상 번역, 한국의 드라마를 번역한다든지, 그런 번역을 할 때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어순 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정말 기다려진다, 나는 내일이 기다려진다 하면은 거의 죽은 표현인데, 기다려진다, 내일이. 그러면은 내일이라는데 엄청 이렇게 초점이 실리잖아요.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강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나를 꼭 안아주셨다. 5년 만에 만난 우리 엄마가 5년 만에 만난 나를 꼭 안아주셨다. 이거는 너무 평범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달의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주는 것, 어순을 바꾸어주는 것, 흔히 말하는 도치의 문장은 어떤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피수식어가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피수식어입니다. 꾸밈을 받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말들이 수식어, 꾸미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면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냐면은 꾸미는 말은 이게는 수식어죠. 수식어는 피수식어보다 앞에 온다. 그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의 모국어도 그럴 수 있고, 영어를 본다면은 우리가 관계 대명사 이런 것을 본다면은, 예를 들면 I met a boy who is very tall. 이런 키 큰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문장이 키가 매우 큰 아이, 이렇게 돼서 뒤에서 꾸미는 거잖아요. 영어는 앞에서도 꾸밀 수 있고, very tall boy, 이런 식으로 꾸밀 수도 있고, 뒤에서 꾸밀 수도 있는데, 한국어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꾸미는 그런 소식이 되는 겁니다. 달고 맛있는 과일,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 여기까지는 요 뒤에 있는 것들이 명사인 경우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먹다, 해결하다, 내리다, 이러는 것들은 동사를 앞에 있는 말들이 꾸미는 거고, 내리다는 다시 뒤에 나오는 비를 꾸미게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다면은 본용언과 보조용언.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면은 조동사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조동사.
예를 들어서 흔히 아는 말로 I can do it 할 때 can이 조동사고 do가 본동사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조동사가 본동사보다 앞에 오는 거죠. 한국어의 조동사는 영어의 조동사와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다른데, 그러니까 어쨌든 동사가 두 개 있는데 이렇게 보시죠. 먹고 버렸다라는 것은 행동이 몇 개입니까? 나는 사과를 먹고 버렸다. 먹다가 버렸다. 그럼 먹는 행위도 있고 길에다가 버리는, 길은 안 되겠죠. 휴지통에 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행동이 두 개인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둘 다 본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철수는 사과를 먹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때 먹어버렸다 그럴 때는 먹다라는 것은 동작이 있는데 버리다라는 말은 동작이 있을까요? 동작이 있을까요? 없죠. 그냥 먹어버리다가 하나의 동작인 겁니다. 그냥 먹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은 먹었다라는 뜻이다 이거죠. 이거 좀 먹어봐. 그런 것은 동작이 먹고 나서 눈으로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동작은 하나인데 동사가 두 개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사 두 개를 썼는데 각각의 동작이다. 그러면은 본동사가 되고 동사 두 개를 썼는데 하나는 동작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는 본동사고 하나는 보조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보조동사가 있는데 한국어는 절대적으로 본동사가 앞에 오고 보조동사가 뒤에 오고 본형용사가 앞에 오고 보조형용사가 뒤에 오는 그런 어순을 가지고 있는 언어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번역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중요한 것은 보조용어의 용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지금 3번, 4번을 보면은 2번을 보면은 버렸다가 본동사 하나에 보조동사 하나가 있어요. 근데 3번과 4번을 보면은 버리고 말았다라는 보조동사가 두 개씩 저렇게 붙을 수가 있고 쉽지 않았다. 물론 부정이죠. 저기에도 보조동사가 두 개씩 이렇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먹었다라는 말과 뒤에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먹어버렸다는 말과 먹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은 한국 사람이 갖는 느낌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났어. 그 사람이 떠나버렸어. 그 사람이 떠나버리고 말았어. 이럴 경우에는 느낌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보조 용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죠. 5번, 6번과 같은 경우 여러분이 보조 용어로서 쓸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먹어보곤 했다. 이런 말들을 내가 글로 쓴다면 쓸 수 있을까? 먹을까 싶다. 이런 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 한국어를 이렇게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특히 이렇게 지 않다 또는 지 못하다처럼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 어떤 때는 구나를 쓰고 감탄형이죠. 어떤 때는 는구나를 이렇게 써요. 한국 사람은 한국어가 모국어니까 소위 말하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가 오지 못하구나 라고 쓰느냐 아니면 오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쓰느냐 또 나가서 못 오구나 이렇게 쓰느냐 아니면 못 오는구나 이렇게 쓰느냐 하는 얘기예요. 즉 는자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크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동사인 경우에는 는자를 쓰게 됩니다. 그럼 오다가 동사이냐 이런 것을 따져봐요. 당연히 오다는 동사죠. 그럴 경우에는 철수가 오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편하지 못하는구나 옆에 한국 원어민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이 편치 못하구나를 써? 아니면 편치 못하는구나를 써? 물어보면 한국 사람은 대답은 해요. 어떻게? 마음이 편치 못하구나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그 한국 친구한테 왜 그렇게 쓰는데? 즉 왜 못하는구나는 왜 안 돼? 그러면 한국 친구가 설명은 해주지 못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어민이라는 것만으로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저런 걸 물어보면은, 이런 것을 물어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1번, 2번에 정답은 알려줄 수 있어요. 정답은 알려줄 수 있는데 왜 틀려? 왜 맞아? 왜 맞는데? 그러면은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어쩌면은 이런 한국 어학을 공부한 여러분이 더 잘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때는 여기 보면은 는구나 이렇게 되고 는구나가 되겠죠. 여기는 니은다, 한다 또는 는다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있고, 여기 보세요. 좋기는 하다냐, 좋기는 한다냐, 잘 먹기도 하다냐, 잘 먹기도 한다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냐 형용사냐에 따라서, 얘가 동사냐 형용사냐에 따라서, 먹다라는 것은 동사죠. 따라서 니은다나 는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좋다라는 것은 형용사죠. 한다라고 쓰면 틀린다 이거죠. 특별히 우리 외국 친구들이 이걸 많이 틀리게 되는데, 특별히 중국 친구들도 친구들이 많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웃기는 하구나 아니면 웃기는 하는구나. 웃다가 동사입니까 형사입니까? 동사겠죠. 그러면은 는구나를 읽겠어요. 예쁘다는 것은 형용사죠. 따라서 는이 없는 이거를 사용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장의 연결이 있습니다. 문장의 연결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다른 특징인데, 여러분들이 영어와 같은 것은 두 문장을 연결할 때는 and와 but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we had dinner together. 우리는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we went to the park. 공원에 갔다. 라는 두 문장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이런 and 이런 것을 쓸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어, and에 해당하는 한국어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럼 한국어는 저때 그리고를 쓰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밥을 먹었다. 그리고 공원에 갔다. 문장은 돼요. 문장의 의미의 연결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문장이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럴 때는 우리는 같이 밥을 먹었다 하고 문장 하나가 끝납니다. 그리고 같이 공원에 갔다. 이것도 또 하나의 별개의 문장이다 이거죠. 그리고라는 말을 썼지만, 영어의 and에 해당하는 그리고라는 말을 썼지만 여전히 영어에서는 한 문장이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 문장으로 남습니다. 그럼 한국어는 어떻게 해서 한 문장을 만드냐? 여기 있는 것처럼 고 이런 말을 써서 우리는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연결어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거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어미라 그래서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물론 연결어미로 대부분 한국어는 연결이 됩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능이 비슷한 다른 표현들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 좁아서, 길이 좁다라는 문장과 차들이 다니기 어렵다는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이유 관계잖아요. 왜 차들이 다니기 어려워? 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아서를 써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연결 어미를 써서 연결할 수도 있고, 기 때문에는 어미가 아니에요. 벌써 띄어쓰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게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다른 표현을 써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나서 산책을 했다. 밥을 먹었다. 산책을 했다. 밥을 먹고 나서 산책을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 니은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니은 뒤, 밥을 먹고 난 뒤 산책을 했다와 같은 표현을 가지고도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팁인데, 번역을 잘하려면 문장의 연결을 잘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4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4개의 문장이 있는데 순서에 관계없이, 여기는 지금 시간 순서로 되어 있어요. 오 씨는 대학 졸업 후 서울 압구정동에서 죽을 팔다가 사업에 실패했다. 그래서 죽가게를 할 때 단골 손님들이 이유식용 좋은 죽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가게를 그만두고 귀농을 한 거예요. 시골로 간 거죠.
이때부터 친환경 농산물 이유식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 4개의 문장을 순서에 관계없이 가장 자연스러운 2개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 이런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1번부터 시작을 해서 4번으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힌트를 주면 안 되겠네요. 하여튼 이 문장을 가장 자연스러운 2 문장으로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한국어는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모범 답안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연결 어미를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괄호 속에 연결 어미가 요것만 빼놓고 8번 문제만 빼놓고는 다 괄호 속에 연결 어미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가 푸는 것보다도 한번 각자 풀어보시고 모범 답안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여기에 면서라는 어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면서는 우리가 토픽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면서는 대부분이 동시 동작입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는 동작과 밥을 먹는 동작이 2개의 별개의 동작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토픽의 6급을 넘어서서 토픽 6급까지도 안 나오는 것은 면서가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배달 사업이 더 번창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디에 그런 것을 넣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이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한국어는 서술어로 문장이 끝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장의 끝맺음이 문장의 질을 좌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초급 학습자들에게도 발음의 유창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끝내도 문장은 틀린 게 아닙니다. 저 문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있겠다. 이 뒤를 이만큼을 더 갖다 붙인 거예요. 내용상, 의미상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붙임으로써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건 아니죠. 그 글의 성격에 따라서 갖다 붙이는 거죠. 밑에 보면은 많은 생의 진실들이, 인생의 진실들이 그 꿈들 안에 간직되어 있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도 정확한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모를 일이다 라고 함으로써 이것은 수필과 같은 글에서는 모른다보다는 모를 일이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 글이 훨씬 더 살아있고 화려해지는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책을 읽을 때 내용 이해도 굉장히 중요한데, 번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통역이야 의미 전달이 중요하지만 번역은 글로 남는 거기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어미를 어떻게 그 작가가, 그 글 쓴 사람이 어미를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어미가 아니라 그 서술의 끝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나 같으면 이렇게 썼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평가하기가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